안녕하세요. 책 읽는 은하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오늘은 의사가 아니라 환자입니다 입니다. 볼프람 괴슬랭 지음, 이은주 옮김, 국민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지은이는 하버드 의대 암 전문의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3년과 2020년에 완치율이 4%밖에 안 되는 희귀암을 2번이나 겪고도 결국은 극복해내고 살아남아 그 드라마틱한 삶의 이야기를 담담히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병마로 인해 인간이 겪을 수밖에 없는 무력감과 낙담, 그걸 넘어선 용기, 그리고 병원 치료의 구체적인 최신 정보 등을 통해 지금 몸과 마음의 안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정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13년 2월 4일 월요일 아침에 하버드 의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던 도중에 처음으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날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영하 6도로 추웠지만 하늘은 맑은 2월 아침이었고 흥미로운 한 주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학생 30명 앞에서 임상의학 입문 과목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략 10분 정도 수업이 진행되었을 때 병원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이 호출기는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응급 상황에서 언제든 제가 연락을 받을 수 있도록 15년째 벨트에 차고 다니던 것입니다. 호출기를 항상 휴대하고 다녔기 때문에 한밤중에 잠에서 깨는 일도 잦았고 가족과의 식사나 동료와의 대화도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호출기가 울리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호출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중단하지 않은 채 호출기를 슬쩍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 환자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환자였습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전화 요망, 긴급 사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피부과 의사가 제 오른쪽 눈 바로 아래 뺨에 있는 검붉은 결절에서 생체 검사를 위해 조직 샘플을 채취했었습니다. 그 여드름은 몇 달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면 끝났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지난 2달 동안 피부과 진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처음에는 항생제를 처방받았고 그 다음엔 코르티손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작아지기는커녕 더 커졌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전 진료에서 의사가 아무래도 생체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종양의 진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종양의 진행. 의사들 사이에서 이는 암과 동의어입니다. 그건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방금 그에 관한 소식이 온 겁니다. 호출기를 한 번 더 확인하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을 나갔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의사 가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생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혈관 육종이에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암이라고?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 직업은 암을 치료하는 것이지 제가 직접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방금 중단하고 나온 강의의 주제 중 하나가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 환자에게 다가가는 방법, 그리고 나쁜 소식은 동감하고 공감하며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처하든 나쁜 소식은 궁극적으로 나쁜 소식일 뿐입니다. 숨기거나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분주한 병원 복도에서 전화로 저 자신의 암을 진단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 유일하게 의미 있어 보였던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강의실로 돌아가 강의를 마쳤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클릭하며 학생들에게 좋은 경청자가 되는 법, 환자와 눈을 마주치는 법, 증상뿐 아니라 환자의 직업, 가족, 취미, 선호하는 것 등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질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수업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슬라이드를 하나씩 차근차근 넘기며 어떻게든 해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대처해 나가는 방식이 제가 암과 싸워나가는 과정의 전형이었습니다.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루 또 하루 한 가지 치료가 끝나면 또 한 가지 치료를 이어나갔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것, 즉 도전을 감당하기 위해 해내야 하는 다음 단계입니다. 제 앞에는 몹시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생존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 책은 예정보다 훨씬 더 늦게 완성되었습니다. 얼굴에 생기는 매우 공격적인 형태의 암인 혈관 6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마칠 때까지 5년을 기다린 후에야 비로소 집필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승리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즉 죽음에 대한 삶의 승리, 절망에 대한 희망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혈관 6종은 모세혈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이 암은 매우 드물어서 이 암에 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2013년 저의 발병 당시에는 장기 생존 가능성이 극히 낮아서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고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삶의 한복판에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향은 독일 빌레펠트이지만 미국에서 수년 동안 살았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종양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병과 싸움을 시작했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공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입니다. 아내와 저를 치료해준 의사들의 엄청난 노력과 헌신적인 도움으로 저는 성형외과 수술을 포함한 두 번째 치료도 잘 견뎌냈습니다. 첫 발병과 재발 사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의학 발전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암과의 싸움에서 암이 재발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책을 써서 보여줄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파트너인 아내에게 어떻게 말할까요? 세계 정상급 암센터의 종양학 전문의인 저조차도 전혀 몰랐던 매우 공격적인 암에 걸렸다고 어떻게 말할까요? 그 당시에 우리 부부는 독일에서 이주해 와서 16년째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처럼 우리 부부도 4자녀와 함께 숙제, 스포츠 행사, 음악 수업, 학예회 등 일상의 많은 일을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절대 끝이 없어 보이는 즐거운 혼돈의 연속이었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행복했습니다. 공을 떨어뜨려도 언제든 다시 주워오면 되었고 우리의 삶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지 우리는 미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헬레, 나쁜 소식이야. 내가 암에 걸렸어. 오늘 정오에 병원에 첫 진료 예약이 있어. 당신이 꼭 와야 해.
아내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연히 가야지라고만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위기 상황에서는 감정을 가능한 한 절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걱정, 절망, 어쩌면 그 순간에도 이미 이런 감정이 있긴 했겠지만 헬레와 저는 이러한 감정에 자리를 내주어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된다는 것, 특히 암 환자가 된다는 것은 풀타임 직업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암 환자를 돌보는 일은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모든 암 환자 가족에게 진단과 치료 과정은 정서적, 조직적,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암 전문의의 관심은 대부분 질병과 환자, 질병의 희망적인 경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미경이나 MRI 스캔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암 및 기타 만성 질환이 환자의 배우자, 자녀, 가족과 친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점점 더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육종은 근육, 뼈, 연골 또는 지방과 같은 결합 조직이나 지지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그 자체로 극히 드문 암이죠. 모든 육종을 합쳐도 미국에서는 연간 1만 4천 명 미만, 독일에서는 5천 명 미만의 환자가 육종 진단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육종은 성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암의 1%에 불과합니다. 암 환자 1만 명 중 1명에게만 발생하는 암에 걸리면 더 흔한 유형의 암에 걸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알려지지 않은 변칙적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종의 경우 다른 암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혈관 육종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암 중 하나입니다. 암은 발병 연령의 중앙값이 66세로 대체로 노년층에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오늘날에는 점점 더 많은 젊은이가 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중년층도 많습니다. 우리의 네 아이는 아직 어렸습니다. 큰딸 라비니아는 11살, 두 아들 펠릭스와 레안더는 9살과 7살, 막내 탈리아는 5살에 불과했습니다. 헬레와 저는 부모의 암 발병이 자녀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헬레는 15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헬레의 아버지는 줄담배를 피우던 분이셨는데 구강암이 전이되어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잃었다는 상실감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해 완전히 어둠 속에 남겨진 것 같았던 느낌도 아내에겐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아내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헬레와 저는 그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제 질병을 비밀로 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으로 닭고기 파스타를 먹고 있는데 헬레가 먼저 말을 꺼내며 아이들에게 제가 아프다고 말해줬습니다. 심지어 아빠가 아파, 암에 걸렸어 라고 직설적으로 핵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아이가 헬레에게 아빠가 죽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헬레는 아빠가 살아계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약간 모호한 대답이긴 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었고 헬레와 제가 진정으로 믿고 바라는 바였습니다. 정말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한 후 아이들은 평소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웃고 서로 장난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8년 후 암이 재발했을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나이가 더 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두려움과 걱정이 더 적어진 건 아니었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젠 암에 걸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할 수 있거나 유지해야 할 일상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암에 걸린 상황에 대해 배우자, 자녀,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어 불안해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암으로 진단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대다수 사람에게 삶을 바꾸고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경험입니다. 제가 종양학 전문의 수련을 받는 동안 특별한 멘토이자 스승인 로버트 메이어 선생님이 수련 기간 내내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환자와 정확한 생존율 통계를 논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68% 환자나 32% 환자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율 100%와 사망률 0%, 이 두 가지 수치뿐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읽었던 혈관 육종에 관한 첫 번째 연구에서 4%라는 생존율을 발견했을 때 저는 이 사실을 상기해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실제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낙담했을 것입니다. 저는 치료를 받는 동안 모든 학술 논문을 제쳐놓고 결코 다시는 제 병에 관한 어떤 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제 담당 의사들이 제공하는 정보와 조언에만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야 비로소 35년 이상에 걸친 안면 및 두부 혈관 육종 환자의 치료 결과를 조사한 최근의 연구 논문 한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5년 생존율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제 발병 당시의 4%보다는 약간 나아졌지만 여전히 지극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습니까? 전 해냈는걸요. 심지어 저는 병을 2번이나 이겨냈습니다. 다양한 화학 물질은 암과의 싸움에서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무기 중 일부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치료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나쁜 암세포와 그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분열하며 계속 재생되는 좋은 신체 세포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골수, 장, 점막 및 모발 세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세포 증식 억제제는 바로 거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종양학자로서 화학요법의 부작용에 관해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환자가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환자가 의사인 저와 치료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작용이 치료의 결함이나 제 잘못된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환자가 알아야 합니다. 환자가 부작용 목록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암을 이기는 것이며 모든 것이 이것에 종속되어 환자는 거의 모든 걸 감수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제 일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하고 의사로 활동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제가 암과 나한테 무슨 짓을 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라는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면 그 어떤 끔찍한 부작용이든 그 어떤 능력의 상실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상표명이 탁솔과 젬자인 두 가지 약물로 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이 두 약물은 수십 년 동안 암 치료에서 사용되고 검증된 물질입니다. 탁솔과 젬자의 병용 투여는 이론적으로는 암세포 성장에 대한 이중 공격입니다.
한편으로는 유전 정보 운반체로서의 DNA 생성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포 분열 중에 염색체가 분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득력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경험에 따르면 실제로는 때때로 상황이 다르게 진행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세포 증식 억제제의 조합이 실험실의 배양 접시에서나 생쥐 연구에서는 잘 작동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 환자의 종양에서는 실험실에서 평가할 수 없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과서에 설명된 것과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교적 자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걸린 암인 혈관 육종의 경우엔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낮았으며 수학적으로만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 치료법을 직접 사용해 봤고 환자들에게 권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매우 많은 암 환자의 치료와 완치를 가능하게 하는 대단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약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8년 후 두 번째로 재발한 암을 치료할 때도 첫 번째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 얼굴 왼쪽에 암이 재발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에 종양학자, 의사, 환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암 치료의 진정한 혁명, 즉 면역요법의 발전을 목격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화학요법과 달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암에 의해 마비된 면역체계를 특별한 방식으로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면역요법은 처음 시작된 이래로 계속 발전해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유형의 암 치료에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면역체계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는 브레이크 패드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단백질을 발견한 일본의 면역학자 혼조 다스쿠와 미국의 제임스 앨리슨이 2018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하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 두 단백질을 차단하는 수많은 약물이 개발되었습니다. 이것들은 점점 더 많은 종류의 암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진행성 질환뿐 아니라 암의 재발을 막는 예방적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는 치료 불가능하다고 했던 많은 환자가 이제는 장기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암 치료에 있어 희망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양 전문의로서 경력을 시작하면서 이른바 표적 치료의 도입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면역요법은 훨씬 더 심오한 진전입니다. 이는 정말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저는 전통적인 치료법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간암 환자들에게서 이 치료법의 놀라운 효과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면역요법을 통해 암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암 치료법과 마찬가지로 면역요법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면역체계가 일단 활성화되면 암세포만 공격할지 아니면 환자 몸의 다른 기관들도 공격할지 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훨씬 더 오랫동안 활성 상태를 유지하는 특정 면역세포 그룹을 깨워서 전통적인 화학요법보다 부작용이 더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로운 자가 면역 반응으로, 즉 환자 자신의 신체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져 장기를 손상시키고 그 기능을 약화시켜 의료적 응급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면역 반응을 막기 위해 고용량의 코르티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엔 부작용으로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갑상샘이 가장 먼저 더불어 피해를 입었고 결국 갑상샘이 기능을 멈췄습니다. 암이 개인의 질병이긴 하지만 진단과 그에 이어지는 치료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 개인의 운명을 훌쩍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파트너,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동료, 학생, 교사 등 환자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자가 된다는 건 24시간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것과 다름없이 힘들지만 가족 구성원, 특히 암 환자의 가족 구성원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힘든 일입니다. 암 환자는 심리적, 신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무엇보다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치료가 계획대로 잘 안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만약의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가 우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끔 거의 완벽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점에 관해 아내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에 차서 굳게 믿는데 제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저를 무조건 지지해 주었다는 것은 아내가 걱정과 두려움을 혼자서 감당할 때가 많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내는 제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서 낙관주의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던 겁니다. 최근에 암 치료를 받고 있는 동료의 아내인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슬플 때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데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끔 누가 날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제 아내도 이와 똑같은 두려움으로 괴로웠을 텐데 그걸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줬던 겁니다. 의사인 우리나 사회는 아직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암 환자 가족들을 더 잘 지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살아갈 용기를 잃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암에 걸렸을 때는 넉 달간 화학요법을 받은 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수술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수술은 공격적이고 극단적이라고 묘사되었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2센트짜리 동전 크기도 안 되는 여드름을 최소 10 by 10cm의 면적에 걸쳐 제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을 가능한 한 많이 제거하여 이후 방사선 치료를 통해 완치 가능성을 높이거나 적어도 장기적으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수술은 오래 걸렸고 몹시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수술대에 올랐는데 오후 4시 반에 깨어났으니 전체 수술에 10시간 가까이 걸린 셈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마디는 성형외과 의사가 했던 그분들이 제 예상보다 훨씬 큰 구멍을 남겼네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들은 누굴까요? 육종 전문의와 두경부암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제 담당 외과 의사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종은 혈관을 따라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른쪽 아래 눈꺼풀 가장자리부터 오른쪽 윗입술까지 오른쪽 콧방울부터 귀까지 종양 주변의 비교적 넓은 부위를 무조건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주 깊게 절개했는데 말 그대로 뼈만 빼고 근육과 신경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암 수술 후에도 저는 추가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외모는 제 기분과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제 행동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들은 제가 다시 절반 정도는 정상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길고 힘든 수술이었지만 저는 단 사흘 만에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모든 기능이 정상이며 진통제가 잘 조절되었고 식사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집에 도착하자 조금 불안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 저를 본 적이 없어서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헬레가 차를 진입로에 주차하자 당시 5살이었던 탈리아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이상해 보여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다시 놀려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몇 주가 지난 후에야 제 얼굴이 진짜 말 그대로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얼마나 비대칭이 되었는지 직접 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헬레는 친구의 권유에 따라 집안의 모든 거울을 용이 주도하게 덮어서 가려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치유가 더 진전되면 제가 제 모습을 보더라도 더 잘 견딜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실수로 거울에서 천 하나가 떨어지는 바람에 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공포는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헬레가 즉시 거울을 덮고 있는 모든 커버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용기를 내서 제 얼굴을 바라보기까지는 몇 주가 더 걸렸습니다. 암이 재발할 수 있는 훨씬 더 명백한 이유는 수술 중에 암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암세포가 조직에 남아있으면 환자가 국소 재발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외과 의사가 종양세포를 모두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제 얼굴을 특별히 넉넉하게 잘라낼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장이나 유방에 생긴 종양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조직을 광범위하게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종양은 눈, 코, 입술 바로 가까이에 있는 뺨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극단적인 처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현재 저는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종양 전문의, 외과 의사, 방사선 치료사 등 온갖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집결해 있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소식, 동료들의 노력과 화학요법과 수술로 인한 저의 고통이 허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와 같은 케이스에 대한 마스터 플랜도 없었고 검증된 전통적인 치료 방안도 없었습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모두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했고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한 가지 선택지는 수술을 한 번 더 시행하여 이전 수술 부위보다 약 0.5cm의 조직을 더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외과 의사들이 눈꺼풀에 아주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접근해야 할까요? 눈꺼풀을 손상하거나 심지어 파괴하면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눈물샘이 손상되면 건조해져서 실명에 이르거나 심지어 눈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술을 한 번 더 하게 되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좋은 결과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얼굴을 재건하는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아마도 제 얼굴이 심각한 미적 손상을 입게 될 것이고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이 끝났고 고통은 지나갔으며 미래가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가능한 대안이 논의되기도 전에 저의 즉흥적인 반응은 그래요, 해봅시다 였습니다. 암 환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살아남길 원합니다. 심지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과는 불확실합니다.
마침내 논의한 한 가지 대안은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외과 의사들이 제 얼굴을 더 잘라내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한 후 방사선 종양학자인 필립 데블린이 말했습니다. 혈관 육종은 치료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건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몸에 남아있는 암세포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당신은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고백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실 그가 정확히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다수 종양학자가 꺼리는 완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는 영구적인 국소 통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암의 재발을 더 오랜 기간 막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그 말이 완치처럼 들렸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이미 겪은 모든 것에 지쳐 있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 다시 고통을 느끼게 될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훨씬 더 심하게 손상되고 일그러진 얼굴로 훨씬 더 많은 기능이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유형의 암을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합니다. 이 요법은 심지어 화학 요법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방사선 치료법은 처음 시작된 이래 계속 개선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선량을 좀 더 신중하게 조절하고 있으며 영상 기술을 통해 목표물에 더욱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식도암이나 직장암과 같이 종양을 축소하여 수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술 전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췌장암 환자도 방사선 치료를 통해 종양을 축소하여 수술할 수 있게끔 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문제점은 암세포뿐만 아니라 건강한 세포도 많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장단점에 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선 치료를 직접 받기 시작하고 나서야 방사선 치료의 의미와 그 힘을 실감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수술 및 화학요법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치료 기회와 희망을 얻으려면 매우 심각하고 종종 극심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합니다. 거의 8년 후에 암이 재발했을 때는 처음 암이 생겼을 때와 많은 부분이 같았지만 완전히 달라진 부분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암이 오른쪽에 있었던 반면 새로운 암은 왼쪽의 눈꺼풀 바로 아래 집중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했던 부위에서 불과 몇 밀리미터 떨어진 곳에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진단은 갑작스럽게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첫 해에 암이 저를 덮쳤습니다. 암이 재발했을 때 새로운 점은 제가 6종 환자를 대상으로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의 조합을 시험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도 첫 번째 화학요법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술 전에 우선 종양을 줄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발병했을 때 화학요법을 받고도 실망했던 것과는 달리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벌써 이번에는 왼쪽 눈꺼풀 아래의 덩어리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MRI를 통해 제 주관적인 인식이 맞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주간의 치료 결과 종양이 46% 감소했습니다.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종양은 계속 줄어들었고 종양이 줄어들자 제 희망은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수술 계획은 첫 번째 했던 대대적인 수술과 약간 달랐습니다.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 저는 이번 수술을 더 의식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체중이 줄지 않도록 노력했고 아침마다 헬레와 함께 조깅을 하며 적당한 체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몸 상태가 좋았고 8시간에 걸친 수술 후 회복도 빨라서 48시간 만에 벌써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계속 기운을 차리고 있으면서 병리학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제 부는 믿기지 않는 소식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종양의 진원지라고 생각하여 충분히 제거한 조직 부위에 암세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로는 0입니다. 전부 깨끗했습니다. 화학요법과 면역요법의 효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물론 저는 파괴된 암세포가 많이 발견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암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저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새로운 삶에 대한 진정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결과의 극명한 차이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모든 암 환자가 투병 과정에서 겪는 감정적 롤러코스터를 다시 한번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절망, 승리와 패배, 생존과 죽음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도 환자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떤 환자에겐 완치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고 말한 뒤 몇 분 후 다른 환자에겐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해야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방사선 치료 중 통증은 끔찍했는데 치료가 끝난 후에 통증이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필립은 저에게 오피오이드 성분을 함유한 진통제를 복용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오피오이드 성분은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나타내지만 심각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성 성분입니다.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저는 중독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통제 중독은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를 파괴하는 큰 문제입니다. 부작용과 장기적인 손상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고문과도 같은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굴복했습니다. 다음 방사선 치료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기 30분 전 저는 옥시코돈 10mg을 복용했습니다. 이 약물은 오피오이드 계열에 속하며 모르핀보다 통증에 더 효과적입니다. 저는 그 첫 알약에서 느꼈던 느낌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기분이 확연히 좋아졌고 불안감이 사라졌으며 통증이 없어졌고 용기와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알약 한 알로 오피오이드 위험성에 관해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련한 모든 과정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순식간에 중독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질까봐 두려웠지만 이 약이 저에게 주는 평안한 느낌은 믿기지 않을 정도였고 따라서 매우 유혹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음 방사선 치료 일정 전에 딱 한 알만 삼켰습니다. 저는 곧 문헌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반응했습니다. 통증이 가라앉고 기분이 나아질 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자 저는 복용량을 늘리고 더 오래 작용하는 약으로 바꾸어 결국 24시간 내내 오피오이드를 복용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해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치료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경험한 셈입니다. 마지막 방사선 치료 후 몇 주가 지나자 드디어 피부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통증도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통제를 천천히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갑자기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메스꺼움을 느꼈고 집에 도착하자 설사를 심하게 했습니다. 진통제로 인해 몇 주 동안 변비가 생겼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다 팔과 다리의 털이 계속 쭈뼛쭈뼛 서는 것을 깨달았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으로 힘든 일이 전혀 없었는데도 모든 근육이 아팠습니다. 요컨대 전형적인 금단 증상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이후 24시간 동안 증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나아졌습니다.
수술이나 기타 심각한 시술 또는 심각한 질병에서 회복 중인 환자 수천 명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 달콤한 독이 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야 스스로를 얼마나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옥시코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암이 재발하고 두 번째로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저는 비오피오이드 진통제를 복용하고 침술 및 이완 기법으로 거의 관리했습니다. 암이 재발했을 때 평소에 단련해둔 운동 루틴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발에 감각이 없어지고 어떤 날은 기진맥진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지만 치료 중에도 규칙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 방사선 치료를 받던 날 저는 암과 제 몸에 제가 여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헬레와 함께 8km를 달렸습니다. 해방감도 들었고 용기도 얻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환자들에게 신체 활동을 하는지 더 많이 물어보고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리 간단치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암과 치료로 인한 극도 피로감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 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제 전공 분야에서는 암 생존자뿐만 아니라 다른 성인에게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권장합니다. 매우 많은 데이터와 연구에 따르면 운동을 하는 암 환자가 더 오래, 더 잘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느끼는 진정한 보람은 운동이 하루를 견디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단지 신체적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사이클링은 저에게 또 다른 정서적 효과를 가져왔고 공동체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7년 9개월. 첫 번째 진단과 두 번째 발병 사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많이 달라져서 제 주변 사람 중에는 제 성격이 도전적으로 바뀌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암 생존자가 하루하루를 선물처럼 느낍니다. 반대로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미 삶의 끝이 다가오는 걸 봤는데 지금 식기세척기나 비워야 할까요? 빨래를 널어야 할까요? 그 괴리가 엄청나서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다는 생각에 삶의 진부함에서 벗어나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된다는 평범한 진리가 말하듯이 더러운 접시를 설거지하거나 아이들을 태워다 주는 일도 삶에 포함됩니다. 때때로 저는 미래에 너무 집중하느라 현재에 살고 있다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제 삶을 미래로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그것도 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더더욱 그래선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울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강렬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집중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날마다 그렇게 잘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날은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한 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친 걸 슬퍼하기보다는 다음 날과 그 다음 날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고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서도 행복과 기쁨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먹고 놀고 웃는 저녁 시간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치료 후 처음으로 10km 달리기를 해냈을 때 그 숨막히는 감격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든 사고든 유전자의 무작위적 돌연변이든 우연으로 삶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암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반응과 암과 싸우는 의미는 자신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생존하는 것에 있습니다. 목표는 깨달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가족과 의사의 지원을 받는 환자들이 암과의 싸움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바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여전히 행복한 시간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